바쁜 아침 오늘장 관전 포인트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간밤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시그널 뉴스들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베센트 장관의 원화 약세 언급뿐만 아니라 수남매 속에서 미국 증시에서 바이오, 여기에 지정학적 갈등과 관련된 내용들까지 일단 반도체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주 쉬어갔습니다. 어제 반도체 탑2가 오랜만에 좀 반등을 해줬는데요. 차트상으로 보자면 보시는 빨간 선이 바로 일봉상 1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공교롭게도요, 두 종목 모두 기술적으로 보시듯이 1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을 해줍니다. 단기 추세선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겠고요. 반도체 조정본다는 쉬어간다는 느낌이라고 풀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유동성 장세 속에서 사실 반도체 주가를 좌우하고 있는 건 바로 수급인데요. 아직 외국인 수급이 온전히 돌아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뉴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지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요, SK하이닉스가 소비자용 메모리 사업을 축소하고 대신 수익성이 높은 B2B 그리고 AI 서버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마이크론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SK하이닉스도 보시듯이 비슷한 결정을 단행한 건데요. 그만큼 반도체 업황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풀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기술주들이 좀 쉬어갔고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엔비디아를 두고 미국 상무부가 엔비디아의 H200 수출기를 열어줬지만 중국이 구매 제한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들이 나오면서 엔비디아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보이스시 엔비디아 주가로 보자면 간밤 1.4% 밀렸고요. 전반적인 분위기 약세 속에서 오늘은 마이크론도 1.4% 하방 압력 쉬어가는 분위기를 연출해냅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중국이 기업들에게 미국과 이스라엘의 보안 소프트웨어를 쓰지 말라고 했다는 소식 속에서 AI 소프트웨어주도 간밤에는 밀렸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기술주들이 쉬어갈 가능성은 열어두셔야겠습니다. 반도체 외에도 시장의 다른 주요 축들도 좀 전반적인 분위기 함께 확인을 해보면요. 우리 시장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일정을 소화하면서 바이오주들은 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요, 노보노디스크 부사장의 발언을 반영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떤 발언이 나왔냐면요, 비만약 가격을 낮춰서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도 했고요. 한국 기업 투자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결과나 디테일에 대한 언급이 아닌 단순한 발언이기에 영향력의 강도에는 물음표가 제기되나 미증시에서 나타난 순환, 기술주가 늘리고 바이오주가 고개를 드는 움직임까지 반영을 해서 그래도 우리 바이오주가 오늘은 반응을 해주는지 개장 이후에 함께 흐름 주시해보고요. 자, 그리고 시장의 또 다른 굵직한 축 2차 전지주 이야기도 함께 확인을 해보면 미국에서 전기차주 약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는요, 테슬라 고유의 이슈 속에서 밀렸고 리비아는 UBS의 매도 의견 속에서 7% 넘는 낙폭을 보여줍니다. 미증시 시그널은 사실 하방이나 우리 시장 석유화학 다음은 배터리 구조조정 가능성에 더 반응할 여지도 있겠습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김정관 장관과 배터리 3사 CEO의 회동에서 비슷한 결의 언급들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관련 후속 보도도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워낙 국제 뉴스가 첨예하게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새벽에 진행된 미국과 그린란드의 회담은요, 이견을 확인하고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이란 상황은 조금 복잡합니다. 미국과 영국이 병력을 철수했다는 보도들 나오고 있고요. 또 일부 외신들의 관측에 따르면 미국이 24시간 내에 이란에 군사 개입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이란으로부터 사형 집행은 없을 거란 통보를 받았다고 방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개입 가능성의 근거로 강조를 하고 있었던 게 바로 이란의 시위대 대규모 유혈 진압 등이었죠. 국제유가가 이 발언 속에 급락을 합니다. 아직 예단할 수는 없으나 일부 긴장 완화라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기에 보이시듯이 WTI 가격은요, 장중에는 1% 넘게 오르다가 이 발언 이후에 2% 넘게 밀리기도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지정학 변수, 우리 시장이 진행되는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이란 뉴스가 나오는지는 추가적으로 방산 그리고 에너지주와 연관해서 계속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 반도체주가 반등은 반등이었지만 좀 상승폭은 제한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쪽으로도 순환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 순환이라는 키워드 개별적으로 보자면 대기업 그룹주 안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해줬던 대기업 그룹주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금요일에는요, 하나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소외됐던 포스코 그룹주들이 좀 반응을 해주는 모습, 어제는 다시 또 매기가 하나그룹주로 쏠립니다. 특히 한화가 강했던 이유, 계열 분리 시동을 걸면서 지주사 한화가 인적 분할을 발표하면서죠. 그간에는 주 한화 아래 있었던 계열사들 신설 지주를 설립해서 방산, 에너지, 조선, 금융, 또 다른 한쪽은 테크와 라이프 솔루션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 건데요. 한화가 3남의 독립이라고 볼 수 있는 이번 분할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지분 구조 체크해보고요. 시장이 강하게 반응했던 맥락의 뒤에는 이런 인적 분할뿐만 아니라 자사주 소각과 배당금 상향이라는 보시듯이 주주 환원 패키지가 있었던 맥락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요, 어제장 오랜만에 상법 개정이라는 키워드도 같이 부각이 되죠. 정부가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데 핵심은 보시듯이 자사주 의무 소각입니다. 내주 국회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될 거란 내용들이 보도가 되자 시장은 다시 지주사를 보기 시작합니다. 지주사들이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에 자연스럽게 자사주 소각은 지주사 가치 상승이라는 논리로 적용이 가능하죠. 뿐만 아니라 지주사는 그동안 많이 쉬기도 했고요. 앞서 짚어본 하나는 인적 분할이라는 개별 모멘텀이 있었지만 보시듯이 두산을 비롯해서 하림지주, SK, HS, 효성 등 여타 지주사들도 어제는 오랜만에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잠깐, 작년에 우리가 지주사를 볼 때 함께 같이 봤던 지표는 바로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죠.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맥락 속에서 PBR 1배가 기준선이 되었던 건데 증시 재평가 움직임이 어느 정도 진행됐기에 현 시점 PBR을 점검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두산은요, CCL, 전자산업 기대감 속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서 보시듯이 PBR이 좀 높습니다만, 그리고 또 한화, LS, 현대, CJ는 보시듯이 PBR이 1배 위로 올라온 수준이지만요, 아직 1배를 밑돌고 있는 기업들도 여럿 있습니다. DB 그리고 LG가 그중 하나가 되겠고요. 순환매 장세 속에서 덜 주목을 받은 보시듯이 PBR 1배 저평가주로도 수급이 돌아줄지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안건 상정이라는 일정 속에서 계속해서 관전 포인트로 함께 지켜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팩터로 분위기도 가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도 로테이션, 순환 속에서 기술주들은 쉬어갔고 이에 6시 마감한 야간 선물은 0.22%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 시장 미증시 분위기 속에서 출발은 강하지 못하더라도 베선트 발언에 안정된 원달러 환율, 이에 따른 외국인 수급 변화가 장중에 지수 전반의 분위기에 미칠 영향은 계속해서 주시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교롭게도 새해 첫 금통위가 오늘 열리는 날이기도 하는데요. 베선트 장무장관의 발언 그리고 금통위까지 오늘도 시장에 던질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손창현 팀장과 함께 시장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간밤에 워낙 시장을 움직일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도 자세하게 디테일들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요, 손창현 24인베스트먼트 팀장과 함께 뉴스 체크해보고 자세하게 분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새벽이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를 체크를 해야 하다 보니 정말 바빴는데 일단 먼저 전반적인 코스피 시장에 대한 진단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새해 들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5천선까지는 단 276.9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좀 계산을 해보면 한 5% 정도 더 오르면 정말 5천선을 돌파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워낙 빨리 달렸기 때문에 여기서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은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시점인지 아니면 5천선 돌파는 거뜬하다 이렇게 보고 좀 안도를 해도 되는 상황인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은 어느 정도 좀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일단은 코로나 때 고객 예탁금 제일 많았을 때가 한 80조 초반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는 1월 지난주만 봐도 지난주에서 이번 주까지만 봐도 90조까지 올랐습니다. 이 고객 예탁금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보다 지금 이제 고객 예탁금이 10조 이상 유동성적인 부분에서 풍부해졌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고객 예탁금뿐만 아니라 신용융자 관련돼서도 코로나 때 21조였거든요. 근데 28조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융자나 뭐 그리고 고객 예탁금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단기적으로 꺾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대기 자금도 여전히 많다라고 하는 부분, 뭐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든지 그리고 또 미국에 투자를 하고 계신 미국 투자자분들도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하나 둘씩 좀 넘어오는 그런 경향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동성이 풍부한 게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유동성을 바탕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뭐 600조, 700조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막 10% 이상씩 올라가고, 그리고 뭐 그제 뭐 현대차도 뭐 80조, 70조짜리가 막 10% 이상 올라가고, 뭐 전 이런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뭐 10% 이상 올라갔었던 기억이 별로 없었거든요. 찾아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은 상당히 풍부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왜 우리나라에 대한 상승이 이렇게 컸기 때문에 미국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더 높은지에 대한 거를 평가를 해보면 결국엔 PER로 계산을 해봤을 때 S&P 500 기준으로 22배, 근데 우리나라 PER은 아직도 코스피 기준은 11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가격 매력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상승세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일 높냐? 궁금하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굵직한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발표되는 1월 말 정도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4,700 중반순까지 올라왔는데요. 한 5,000선까지는 단번에 좀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SK하이닉스가 21일 날 아마 4분기 잠정 실적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뭐 조방원이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도 1월 말이나 2월 중순까지는 계속 이제 잠정 실적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잠정 실적을 바탕으로 어떠한 눈높이가 좀 형성이 되는지에 따라서 일단은 좀 시장 자체가 좀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이제 러셀 지수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배경도 결국엔 단기적으로 대형주의 강세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길게 봤을 때는 역시 중소형단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키 맞추기, 낙수 효과는 어느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중소형주 단에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언급을 좀 들어봤는데 우문현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융자잔고 지금 28조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느 수준을 찍어야 이제는 본격적으로 뭐 피크를 쳤다라고 봐도 되는 수준인지, 아니면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보는 게 의미가 없는 시장인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좀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어차피 고객 여탁금 올라가면 같이 융자가 올라가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예측을 할 수는 있는 거죠. 예탁금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면 융자 관련된 것도 당연히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의미는 없다. 하지만 일단은 뭐 시장 자체의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상당히 순환매가 빠르게 형성이 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은 수치보다는 언급해주신 뭐 실적 모멘텀들을 좀 더 보는 게 맞는 시장 같기도 합니다. 환율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어제까지만 해도 1,462원까지 올라왔던 상황 속에서 베센트 재무부 장관 새벽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은 국내 인사가 구두 개입을 하는데 미국 인사가 개입을 해서 좀 놀랐습니다. 구윤철 부총리와 최근 원화 가치 하락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고, 외환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 우리나라 외환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펀더멘탈과 비교를 했을 때는 원화 약세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게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구두 개입을 했는지거든요. 어떤 배경에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뭐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환율이 많이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립 서비스를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결국에는 있을 것 철저한 같고요. 미국의 이득이 걸려 있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원활하게 잘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환율이 좀 안정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언급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뭐 통화 수합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뭐 열려 있는 상태에서 아직 완전하게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있어서의 이야기도 좀 나올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은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다양한 이유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어떠한 입장으로 이 부분을 이제 타결할지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뭐 별다른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정부 쪽에서도 따로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성학개미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유턴했을 때 뭐 비과세라든지 소득 공제 같은 뭐 이런 뭐 정책들을 발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보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우리나라의 디스카운트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지, 그리고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는지 뭐 이런 게 가장 큰 중차대한 그런 시그널이 아닐까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분은 그럼 이제 시장이 얼마만큼 크게 영향을 받느냐라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환율이 계속 1,470원, 80원까지 올랐을 때 시장 자체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급등을 해서 1,500원, 1,600원 가면 상당히 이제 환율에 대해서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시장 자체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보고 이런 얘기를 했느냐라고 보면 1월 들어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도한 금액이 1,900억,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1조 6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금액이 크지 않고요. 매도한 종목들을 봐도 일단 종목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코스피는 뭐 1위가 삼성전자 3조 8천억 매도를 했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조 1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외국인들은 이제 시장에 대한 매도보다는 종목에 대한 매도로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을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이 프로그램 바스켓 비차익 매수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월에 외국인들이 이제 프로그램 쪽 바스켓, 흔히 말해서 뭐 다양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2조 6천억을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1조 1,0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코스피, 코스닥을 따져보면 바스켓으로는 1조 5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대부분의 업종을 뭉터기로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환율에 대한 영향보다는 시장에 대한 영향이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시장에 있어서는 환율이 급등을 하는 요인을 좀 잘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그 정도로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어제 주간 거래 종가가 1,477원이었고 베센트 재무부 장관 발언 속에서 1,464원에서 마감한 상황. 오늘 그런데 이벤트적으로 변수 보자면 금통위도 있잖아요. 이건 큰 변수가 아닐까요? 금통위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동결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역전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 부분이 이제 코로나 때 역전이 되면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미국이 금리를 많이 낮춰서 우리나라가 역전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상을 해서 따라가는지에 대한 영향일 것 같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금리를 인상을 하기엔 상당히 힘들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동결로 금리 차가 그대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10시쯤에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금통위 결과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내 증시에 남아있는 또 다른 변수 중에 하나, 굵직한 변수 중에 하나, 3차 상법 개정안입니다. 이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 자사주 의무 소각이다 보니 어제 관련 보도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지주사들이 움직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3차 상법 개정안이 뭐 진행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기존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 부분과 그리고 이제 뭐 예외 조항 관련된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지에 따라서
좀 움직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주사에 관련된 종목들이 역시나 이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주사의 지분을 배당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 소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지주사에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사는 뭐 롯데지주 27.5%, SK가 24.8%, 그리고 LS가 13.7%를 보유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더불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자사주까지 많이 가지고 있는 증권사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증권이 52.58%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국증권이 42.73%,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이 23.2% 자사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3차 상법 개정에 가장 특수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증권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 뭐 증권주들 최근에 일단은 뭐 거래 대금이 상당히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의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익까지 얹어진다라고 하면 4분기 실적까지 좋아질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 우리나라 뭐 디스카운트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한다. 그래서 이번에 3차 상법 개정을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일단 우리나라에 대한 한 단계 좀 시장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증권사 중에서는 토픽 종목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지주사 관련해서 지주사 아니라 자사주 관련해서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신영증권인가요? 아니면 리테일 쪽에 강한 키움증권인가요? 저는 이제 미래에셋증권을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페이스 X 모멘텀 때문에. 그렇죠. 스페이스 X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동사가 이제 다양한 그 투자를 많이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아마 7%인가요? 8% 지분을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뭐 오프라인은 스페이스 X, 온라인은 네이버, 뭐 이런 쪽에 대한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는다라고 하면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좀 탑픽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을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주사 관련해서도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제가 어제 브리핑을 준비를 하면서 지주사 관련 PBR을 체크를 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지주사 PBR 한 배를 돌파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이 한 배가 기준이 아니라 정말 지주사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모멘텀을 더 봐야 되는 시점인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부분에 이제 동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AI 뭐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뭐 전력 기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이슈를 받고 있는 기업들은 이미 1배가 다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가치보다는 이제 앞으로의 그 실적이 베이스가 되고 있는 사업들이 얼마만큼 잘 전개되는지 그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PBR 0.대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뭐 1배 수준으로 많이 올라온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중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은 뭐 LG 정도? 왜 그러냐면 LG는 아직까지 너무 낮더라고요. 전혀 뭐 거기에 있어서 수반이 되지 못하고 있죠. 뭐 LG전자가 상당히 좀 다양한 사업들을 좀 전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주사 LG는 실적 대비해봤을 때 상당히 PBR 자체도 낮다. 그런 점에서 좀 관심 있게 계속 보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3차 상법 개정안을 앞두고 하나그룹주가 시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하나그룹은 개별적으로 보자면 인적 분할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이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슈가 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분 구조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체크 포인트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수 캐스터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네, 하나가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어제 이사회를 통해서 인적 분할을 전격 발표했는데요. 단순히 회사를 쪼개는 것이 아니라 그간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복합기업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되는데요. 주목해볼 만한 투자 포인트들 짚어보시죠.
이번 분할로 하나는 크게 두 축으로 나뉩니다. 존속법인은 방산과 조선, 에너지 같은 이 굵직한 국가전략 사업에 집중하고 신설법인은 하나비전과 로보틱스, 갤러리아 등 기술력과 트렌드가 중요한 테크와 유통 사업을 전담하게 됩니다. 그동안 방산 투자가 우선시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이 테크 부분이 이제는 독립적인 경영과 투자를 통해서 제대로 된 몸값을 평가받을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이 소식에 하나 갤러리아는 상한가까지 치솟았는데요. 가장 눈여겨볼 만한 점은 투자를 향한 당근이겠죠. 하나는 분할 발표와 동시에 약 4,6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이자 인적 분할 시 우려되는 자사주의 마법을 원천 차단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에 배당금도 기존보다 25%나 올린 주당 최소 1,000원을 설정해 배당의 예측 가능성까지 높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인적 분할은 오는 6월 주주총회를 거쳐서 7월 1일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분할로 각 사업의 고유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라는 기대가 큰 만큼 하나의 화끈한 변신이 코스피 5천 시대를 향한 마중물이 될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혜수였습니다. 어제 장중에 지주사 하나가 계열 분리에 나선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하나그룹주들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어떻게 나뉘는지 복습만 잠깐 해보면 원래 장남이 주도하던 사업들 지주사 한화에 좀 남아있게 되고 삼남이 주도하던 사업 같은 경우는 신설 지주사 안에 포함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계열 분리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게 됐습니다. 어제 주가 반응을 보니까 장남이 맡고 있는 뭐 방산, 조선 관련주들은 좀 밀리는 모습이었지만 삼남이 맡고 있는 사업들 뭐 하나 갤러리아, 하나비전 급등 양상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하나그룹주 안에서 토픽도 좀 궁금해지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한화의 이 계열 분리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일단 이제 본격적인 김동관 부회장 체제로 완전히 재편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화그룹 자체에 좀 김동관 부회장 관련된 쪽과 그렇지 않은 쪽으로 나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화의 최대주주가 한화에너지거든요. 근데 그 한화에너지의 이 최대 주주가 김동관 부회장입니다. 그리고 한화의 지분도 김동관 부회장이 또 9%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화에 대한 최대 주주가 이제 김동관 부회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나눠지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단발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충분히 한화 비계열 관련돼서 성장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한화 뭐 비전이라든지 한화 로보틱스라든지 뭐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1차적으로는 그 관련된 종목들 한화 갤러리아 쪽에 대한 종목이 조금 더 상승을 할 수는 있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돈을 잘 벌고 있는 한화 오션이라든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계열 관련된 한화 시스템 그리고 이 한화 생명이나 한화 손해보험 쪽 이쪽이 결국에는 핵심 그런 그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쪽은 이제 계속 해외 쪽으로 발 뻗고 좀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도 좀 진행이 돼야 되고 다양한 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어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장성을 지닌 신규 법인보다는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 기존 하나그룹 많이 조정을 혹시라도 받는다고 하면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하나그룹 중에서 가장 핵심은 한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주사 한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주사 차라리 한화를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또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삼남이 독립해서 나오는 구조다 보니까 차남이 맡고 있는 사업도 또 분리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얼마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실까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이 돈을 또 잘 벌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돈을 또 잘 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혹시라도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여기에서 또 지원을 뭐 야무지게 또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돈이 많이 필요한 한화 입장, 지주사 한화에 계열되어 있는 수익성을 담보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결국에는 안정적인 캐시카우와
그리고 수익성을 바탕으로 해외 쪽에 대한 판로를 넓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리가 되는 것보다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지주사 하나가 왜 이 시점에 인적 분할을 단행했는지일 것 같아요. 3차 상법 개정안을 앞두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한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런 점에서 뭐 보통주 5.9% 이제 뭐 최대라고 하죠. 소각 규모에 있어서는 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화그룹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배당금도 기존에 800원에서 한 1,000원 정도 더 높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같이 연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정부와 좀 친한 정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선제적인 대응이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흐름상에서 연관되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아직 뭐 승계 절차가 완료가 되지 않은 기업들도 좀 남아 있어요. 현대차그룹이 대표적일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승계 절차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 좀 기대를 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봐도 되는 시점인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그럴 만한 거를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지만, 굳이 뭐 그런 거를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는 딱 보면 정해져 있는 수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만약에 혹시라도 있다라고 하면 주가에 상당히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밤부터 또 오늘 새벽까지 나온 다양한 이슈들 진단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24인베스트먼트 손정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